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뭐야?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안 돼! 안 돼! 보통 사람이 어떤 때에 불만이 있죠? 민심을 따라 못 가면 그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 경제 인고의 시간이 오래도 이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금융 이러면 세 개를 말합니다. 증권, 은행, 보험. 은행하고 보험은 WTO, 2001년에 WTO 가면서 다 개방을 했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가서 100% 할 수 있고 만대를 할 수 있고. 근데 증권만은 개방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해외 증권사들 들어와서 100%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가 개방이 안 됐냐면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어요. 좀 전문적인 표현이 돼서 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은행 가서 달러를 바꾸겠다 이러면 그 은행이 꼬치꼬치 물어요. 왜? 무슨 일에? 왜 해외 보내? 어떻게 어떤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자본 항목이 개방되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자본 항목이 개방된 나라예요. 그래서 1999년에 외화 위기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이 확 들어와요. 한국 주식은 싸다 이러면 해외 달러가 원화로 바꿔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이 확 사버리고 한국이 경제가 위기가 있냐면 확 팔아서 쑥 나가버려요. 그거 한번이라고 해요. 한 번에 들어왔다 쑥 나가버리면 위기가 와버려요. 그래서 한국 외화 위기 때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 그때 당시 경험을 삼아서 야 중국은 자본하면 개방하면 안 되겠다. 왜? 이 자본을 제일 갖고 잘 노는 나라가 미국하고 유럽인데 우리가 괜히 자본항목을 개방했다 한국처럼 외화 위기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달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블랙락 같은 애들은 10조 달러로 움직입니다. 한국 GDP가 2조 달러 안 돼요. 한국 같은 나라를 5개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블랙락이 10조 달러 들고 중국 들어가 보면 중국 시장이 지금 GDP가 17조 달러고 중국 주식시장이 다 합해봐자 10조 달러 조금 넘어요. 미국 자산관리공사 하나가 중국 주식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올려놓은 다음에 확 팔고 나가버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중국 채권시장 주식시장 사고 싶어? 맘대로 못 사. 그래서 들어갈 때 승인 받아요. 그걸 우리가 QF, 전문용어로 QF라고 합니다. QF 못 받으면 중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후광퉁, 성광퉁이라는 거 있어요. 바로는 못 들어오는데 홍콩을 거쳐 들어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하나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 얼마 들어오냐. 쉽게 말해서 해외 자본이 많이 못 들어가서 전체 중국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합해봤자 10% 안 됩니다. 5% 좀 넘어요. 일단 규모가 안 크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주식시장에 들어갔다 팔았다 다 나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안 맞다. 그리고 걔네는 이 자본들 있잖아요. QF로 들어가든 후한스가든 얘네는 항상 기회를 봐요. 중국 시장이 지금 싸네. 들어가야 되겠어. 중국 시장 지금 비싸네. 나와야 돼. 얘네는 이렇게 돈 버는 애들이에요. 이런 걸 놓고 외국 투자를 놓고 지금 다 나온다. 다 들어간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의미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투자자들로서 얘네 움직임을 봐야 되냐면 얘네 나온다. 그럼 언젠간 다시 들어갈 테니까 얘네 동태를 살펴서 얘네하고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죠. 얘네는 정보가 가장 많은 애들이니까 얘네는 승산이 없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얘네 움직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서 중국 투자를 하면 돈을 벌죠. 네. 일단 제가 한국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외국이라는 게 한국도 중국에 놓고 외국이잖아요. 한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얼마 일어나는 85억 달러 일어났어요. 92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해서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지금 이 32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했어요. 작년에 85억 달러는 역대 기록을 했어요. 액수로.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말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건수로 말하는 건지 액수로 말하는 건지. 일단 한국 놓고 말하면 투자 규모는 늘었다. 줄어든 게 아니다. 근데 뭐가 줄어드냐? 한국을 봤을 때 투자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투자 건수가 2008년 이전에
최고를 기록하다가 2009년, 2011년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가서 새로 기업을 만들고 투자하는 기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일어나냐?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들어갔냐면 노동력이 싸니까 또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왜 노동력이 싸고 모든 생태계가 마련되기 편하죠. 중국 사람 길을 다 깔아줬고 물류 잘 돼 있고 항구가 여러 개 있고요. 열몇 개 얼마나 편해요. 해외로 수출하기. 그러니까 다 중국 쓸려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배워요. 근데 이제는 외국 애들은 더 잘 만들어. 그러니까 그동안 그린 투자란 개념으로 FTA에 들어가서 했던 산업들이 중국이 다 더 잘해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단 산업이 중국이 필요로 해요. 미국하고 유럽에 이제는 야 너네 노동밀집형 산업 오지 마.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와. 근데 또 미국하고 유럽은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투자하지 마 중국에. 투자하면 우리를 다 따라잡아서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사니? 이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투자 못하게 해. 특히 트럼프는 다 미국 와서 해. 반도체 다 미국 와서 해. TSMC, 삼성전자 다 미국 가서 해. 자동차 다 미국 와.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중미 갈등, 미중 갈등, 또 이런 공급망 싸움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미국하고 유럽은 포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메리트가 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력이 강한 나라 중에 중국이야. 물건 다 중국에 팔아야 돈 벌어. 그러니까 주변 국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근데 왜 중국 주변 갈까요? 중국이 완벽한 공급망을 안 쓰면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베트남 그냥 가서 공장 만들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부품이 2만 몇 개씩 들어가는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공급망을 다 쓰면서 중국이 아닌데 어딜까? 그게 베트남 같은 게 좋은 거죠. 메이드 인 베트남 하는데 부품 공급은 중국에서 받는 거죠. 이런 구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는 중국의 공급망, 생산 공급망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 미국을 직접 가던 걸 중간에 다리 하나 더 걸쳤다. 결론은 본질은 중국의 공급망은 떠날 수 없다. 당분간은 지금 미국이 왜 아메리칸 퍼스트냐, 제조업 회기냐, 앞으로 10년을 갖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민심이라는 거는 코로나 때 그 마스크를 계속 끼게 다니겠고 봉쇄를 했잖아요. 중국 정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오래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3년 넘게 갇힌 상태에 생활하다 보니까 재작년 12월에 백지 시위라고 하죠. 시위가 일어나서 당시에 12월에 하루아침에 풀어버립니다. 방역을. 당시에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이 어떤 중앙정부 방향에 따라서 다른 행태를 보여서 결국 또 중국 공산당 정부가 거기에 즉시적으로 따라줘서 문제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는 서방에서 나오는 한두 가지 사건 가지고 전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는 말할 수 없어요. 중국 민심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메인 계층, 주요 이렇게 사회 중심을 구성하는 계층은 저 나이대예요. 80년 이후 출생과 70년 이후 출생이 사회의 주도 계층. 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얼마나 낙후했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그 개인들이 부와 명예와 성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지금이 너무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공산당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어떤 때에 불만이 있죠? 내가 원래 이 생활질이었는데 이 생활질보다 떨어지면 불만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왔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중국 민심은 아직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근데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거는 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따라 못 가면 그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닷물은 배를 띄웁니다. 동시에 바닷물은 배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닷물을 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심을 못 받드는 정치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도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문제라기보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중국 사람 이미 이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족도를 높이려면 지금 상황에서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는데 지금처럼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은 양상을 보여주며 미래가 과거보다 떨어지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민심을 볼 때는 정확하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민심을 변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지도부를 포함해서 오히려 미래가 가장 큰 과제에 맞붙인 거죠. 맞닥뜨린 거죠. 중국은 지금 일자리 정책을 오래 해왔어요. 근데 일자리란 건 무슨 뜻이냐면 둘이 결혼했어요. 둘 다 일자리.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왕자처럼 살아왔죠. 그게 뭐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니까 특히 여자애들이 애기 낳기 싫은 거예요. 애기 낳으면 고생하는 걸 다 하니까. 공주로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애기 낳고 언제 애를 키우고 내 왜 그 고생해. 내 몸도 망가지고. 일단 이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과거 세대보다 강해졌다. 두 번째, 빈부격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사례는 생활 조건이 좋은 사례고 중하에 있는 사람들은 애기 낳고 싶은데 요즘에 애기 한 명 낳아서 걔를 키우는 이 양육 비용이 너무 큰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빈부격차가 이미 많이 커지고 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중국 경제가 옛날에 고속성장할 때는 일자리가 떨어지는 국물이 많았는데 점점 5% 4% 가는 경제에서 빵 안 커지는데 이런 경제에서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애기 안 낳으려고 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애기 안 낳으려고 하겠죠. 지금 중국은 실제적으로 모든 생산 요소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요. 내가 월급을 벌어서 죽을 때까지 모아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다음 교육 비용. 중국도 사교육이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조정하고 있지만 사교육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요즘에 중국에 탕핑이란 말이 있어요. 탕핑. 우리말로 하면은 5포 세대, 3포 세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성장하는 경제에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대를 줘야 된다. 있어야 애기도 낳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 거죠. 가장 크게 타격 준 건 중국 이미지에 타격 준 상해 봉쇄입니다. 아마 이럴 정도의 타격은 뭐 생각해서 그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근데 상하이는 사실 중국의 상하이라보다 국제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다 상하이에 가서 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때 봉쇄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고립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파트에서 공급하고 이런 게 외채수로 물품들을 이렇게 막 경매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해서 내가 사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이 커졌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되찾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다 소프트 파워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꼭 과학기술, 군사실력, 금융실력 이런 것보다도 미국이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있죠. 미국 영화, 헐라이드 영화 이런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깊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면 다 좋아 보이고 미국 뭐 자유인 것 같고 민주주의인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게 이렇게 한 국가의 홍보 능력이에요. 경제 파워만 강하면 안 되고 소프트 파워 강해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 힘. 그러면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앞으로 중국 문화를 어떻게 전 세계인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까? 나도 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네. 중국 한번 상해 여행 갔더니 너무 좋아. 북경 한번 가봤더니 유구한 역사에 너무 감명받았어. 난 이 나라를 알고 싶어. 나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 나 이 나라 사람 알고 싶어. 나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런 하드 파워, 경제적 파워는 빨리 따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두 번째 국가 됐잖아요. G2.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오랜 세월이 걸려요. 이거는 우리가 교육이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이 보통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 걸릴 거다. 그게 시진핑 지도부의 엄청난 과제일 거다. 앞으로. 예. 올해 경제는 작년에 이어서 한 번에 딱 하면 부셔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 계속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중국 경제의 인고의 시간이 올해도 이어질 거예요. 네.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